해야 되겠지만 대략 1시간 반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목차입니다. 1차 시의 목차고요. 도시의 미래, 그 다음에 미래 사회와 변화의 흐름, 그리고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산업과 경제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도시 계획에서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인구 예측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첫 번째 단추 또한 인구 예측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인구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서 산업과 경제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기는 할 건데요. 이걸 간단하게 랩업해서 다섯 번째 챕터에서도 한번 정리한 뒤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도시와 건축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1차 시가 진행될 겁니다. 미리 2차 시 예고를 좀 하면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구현되는 공간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구현된 도시를 우리는 스마트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뭐 개론이 될 것 같아요. 개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 내가 강의 개설을 할 때 전공 무관으로 올려놨습니다. 꼭 뭐 건축과 도시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가볍게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혹은 그런 변화들이 도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교환을 구성을 했으니까 뭐 1차 시에 한 1시간 반, 2차 시에 1시간 반,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3시간 수업이니까 사실은 길죠. 근데 너무 여러분들 부담 갖지는 말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교양 수업 듣는다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의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래의 변화 모습을 뭐 여러 매체들, 그다음에 뭐 논문, 보고 자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찾아서 보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마다 연초에 빠지지 않고 보는 그 자료가 있어요. 찾는 자료가 바로 이 세스 자료입니다. 뭐 세계 최대의 가전 전자 박람회죠.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세스 2020이죠. 영상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이제 모빌리티의 혁명입니다. 뭐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기업이니까 그 모빌리티의 혁명이 도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짧은 영화, 거의 영화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도시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드러지는 것이 특히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참여가 훨씬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CES에서 제안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인데, 뭐 왼쪽에 보는 이미지는 그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 될 겁니다. 저걸 드론이라고 불러야 될지 개인용 비행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직접 타고 움직이는, 역시나 이제 모빌리티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우측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제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우리 운송용, 이제 뭐 저 지면에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조차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전에 보던 디자인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물론 뭐 컨셉추얼한 디자인이겠지만 저 아이디어들의 진보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츠의 CEO인 디터 제체가 했던 말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고 전자제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CES라는 세계 최대의
전자 가전제품 박람회 모빌리티 기업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의 참여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 모빌리티의 혁신이 사회 변화에 주는 시사점이랄까요? 그리고 기존의 모빌리티의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의 단초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빌리티 혁명으로 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모빌리티가 발달하면서 도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도시공학 혹은 뭐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생들은 아마 학부 때 특히 이제 모빌리티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도시계획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도보, 우마차 시대의 CBD, 이른바 도시의 중심에서 어떻게 도시의 영역들이 확장돼 왔나. 그것이 철도가 세워지고 혹은 자동차가 세워지고 자동차가 이제 도입이 되고 도시간 고속교통망이 확충이 됐을 때 도시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어 왔는지를 도시화에서 아주 간단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0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채 1km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내 기억에는 아마 500m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눈 떠서 이동하는 거리가. 아마도 뭐 눈 떠서 집 앞에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오고 뭐 주말에 조금 근교로 나가서 뭐 요즘 말로 장봐오고 그게 전부였겠죠. 근데 지금 인간이 하루에 이동하는 우리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평균 거리가 대략 한 30km 정도 돼요. 뭐 나만 하더라도 김해 살고 있는데 우리 학교까지 왕복을 하게 되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차로. 그리고 뭐 학교에 계속 가만히 있나요? 뭐 출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먼 길 오고 가죠. 때로는 뭐 출장 서울에 갔다 올 때도 아침에 일찍 부산역에서 KTX 이용해서 서울에서 오전에 회의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서 오후에 또 강의를 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혁신과 함께 인간의 이동 거리도 늘어났을 뿐더러 인프라죠.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우리의 공간적인 삶의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더 넓어지게 될까? 혹은 반대 방향이 될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 뒤에서 잠깐 논의가 되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와 묶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고속열차의 개발 동향. 오늘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설 연휴 전입니다. 2월 중순쯤 된 시점인데요.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 이제 KTX 새로운 모델이 이제 상용화, 물론 뭐 오래전부터 개발되고 실증이 됐지만 상용화가 돼서 외부 그 디자인도 아주 더 멋있어진 것 같고요. 컬러도. 그 다음에 내부 공간도 훨씬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칸막이별로 따로 동력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서 무선 충전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죠. 뭐 거치하면 충전되는 또 좌석마다 다 비치가 되고 하는 그 서비스가 훨씬 좋은 모델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고속철도의 시대입니다, 그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침에 KTX를 이용하면 오전에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뭐 오후에는 저 광주, 전라도 광주 가서 또 업무를 보고 저녁에 또 부산, 경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600km가 넘는 조고속철도의 실증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프랑스, 중국, 뭐 우리도 물론 현무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400km가 넘는 고속철도의 실증을 하고 있는 중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하이퍼루프 뭐 1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7분이면 도착을 하는 속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 도시 공간 혹은 뭐 널리 봐서 국토 공간은 어떻게 변화할까? 공간의 압축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고 있듯이
4사분면 방향으로 철도가,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 공간이 잘 이해가 되게끔 우리 지도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볼까요? 가운데를 한 대전쯤이라고 놓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가 처음 개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전과 부산은 사실상 하나의 덩어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저 강릉까지 가는 KTX가 개통이 됐어요. 그럼 대전과 강릉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강릉에서 반대쪽인 광주까지 고속철도망이 하나로 연결이 됐다? 그럼 강릉과 광주는 하나의 공간권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선으로 연계가 돼서 부산에 출발해서 대전을 거쳐서 인천까지, 서울 지나서 인천, 광주에서 대전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도망이 네 방면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도시가 75%가 압축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미 거의 면밀하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50% 이상은 이미 우리 고속철도망이 다 갖춰져 있죠. 우리 지금 도시화해 볼 때 50% 이상은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고속철도에 대한 논의였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 지는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분들 CES 2021에 나왔던 그 드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처럼 그런 것들이 막 개발되고 그것들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하이프루프가 개발되고 했을 시점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203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KTX를 타는 것처럼 상용화돼서 쉽게 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일반화되었을 때 우리 국토공간은 어떻게 변할까? 상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이프루프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강남에서 회식하고 밤에 다시 타고 30분이면 여러분들의 집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 창원에 살고 있는 내 집으로, 김해나 부산으로 30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들이 아마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두에 말했던 이 모빌리티의 혁신이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꿔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경향들이 교외의 확산의 추세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도심지, 그러니까 고밀의 도심지에서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계속해서 일반화되는 경향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뭐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도시로 몰려든다라고 했을 때 모빌리티의 혁신,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뭐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고민하고 넘어갈게요. 대학원 때 그 연구에 좀 참여를 했었고, 마침 이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올 시점에 내 연구실에 있던 후배 친구가 석사 논문을 이제 그걸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도시 공간의 구조 혹은 이제 주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지의 공간적 범위가 얼마나 더 넓어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한번 일반화를 해볼게요. 취업을 하고 강남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어메니티죠. 주변의 어메니티들. 직장도 가깝고 좋은 문화, 여가, 위락, 쇼핑 시설들이 있죠. 거기다가 좋은 학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갖게 됐을 때 이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비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이제 멀리, 공간적으로 조금 멀리 벗어나게 되죠. 이른바 이제 입찰 지대 곡선, 그러니까 비드렌트 커브를 따라서 쭉 멀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멀어질까?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의 공간적 범위만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감당 가능해. 근데 2시간까지는 못 벗어나겠어. 너무 멀어. 출퇴근 2시간은. 이제 적절한 거리에서 주택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출퇴근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트래픽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왕복 2시간씩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혹은 뭐 버스는 탈 수 있겠죠. 통근 버스는 뭐 안에서 졸 수도 있고 책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어 투 도어가 안 되는 거죠.
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물론 한 번이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내린 후에 다시 회사까지 또 걸어가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를 가졌냐 하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완전히 상용화가 돼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쾌걸조류의 비엔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를 데려다 주고 거기서 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근 시간이 비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여학생들은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자율주행차 타고 자율주행 모드 켜놓고 화장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전날 하지 못한 업무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메일도 체크하고 오늘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 식사를 못하고 나왔으면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전제로 어디까지 공간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방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등장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그 출퇴근 시간에 무언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을 때 도시 공간의 변화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들을 내놓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도시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뭐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변하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이런 수업을 들은 이상. 조금 더 말랑말랑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난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도 물론 미래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 엊그제 이제 승리호를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아마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국 영화의 CG 수준이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극장을 못 가니까 역시나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로봇 대단하더라고요. 유해진 씨가 이 더빙을 한 로봇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죠. 인류가 화성으로 떠나서 사는 낙오자들만 지구에 몰려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19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미래 영화들 물론 좀 더 거슬러 올라간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 1930년도의 영화들입니다. 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왼쪽은 이제 솔런트 그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저 영화가 말한 시점이 2022년입니다. 영화를 만들 시기에는 한 50년 뒤를 미래를 본 거지만 지금이죠. 내년 202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승리호가 말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또 올 거예요. 그죠? 2022년도에 지구가 암울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고요. 자원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몇몇의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개발해서 나눠줍니다. 그게 이제 솔런트 그린이라는 게 인데요. 이 재료가 사람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드맥스는 사실은 이제 리메이크해서 나왔었죠. 한 4, 5년 됐나요? 예, 나온 지가. 근데 원본이 그러니까 원작이 나온 게 70년도입니다. 역시나 이제 인구의 폭발 시대, 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화된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시대의 영화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상식 수준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리메이크에 대해서 나왔었죠. 해리슨 포드라는 당대 배우가 이제 젊은 시절 연기를 했던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환경오염의 시대, 그 다음에 복제인과 로봇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80년도. 90년도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아주 젊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매트릭스, 그다음에 뭐 주라기 공룡, 외계인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나 유전공학이나 외계 이야기들이 뭐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입니다.
음,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과연 영화의 상상력으로 끝나고 말았나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 8, 90년대 영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쉐보레의 파이어버드라는 브랜드가 이제 2, 파이어버드 2가 자동차 모델인데요. 1956년도에 나온 그 광고를 보면 그러니까 웹툰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화식의 이제 광고인데 그 무인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가족들끼리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다가 버튼을 딱 누르니까 핸들이 쭉 들어가고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뗍니다, 아버지는. 그러고 가족들끼리 막 이야기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쭉 가는 광고예요.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테슬라가 이미 이제 거의 상용화를 했지만 후발 기업들의 기술 속도의 진화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화의 상상력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블릿 PC나 홀로그램, 디지털 DP 광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드론, 구글 글래스 이런 걸 모두 대부분 사실은 영화의 상상력들이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고 혹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이야기들, 뭐 승료가 말하는 그런 기술력들, 승료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과연 영화로 끝날까?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요. 그 기술들이 현재는 어떻게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달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상이 과연 열릴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한번 영화를 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영화적 상상력이 던져주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초들로 인해서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미래 사회 트렌드는 뭔가?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정리한 8가지 키워드들입니다. 물론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하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죠? 뒤에 인구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지만 이미 인구 소멸이 가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군 단위의 지자체들의 소멸이 훨씬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계추가. 그 이제 도시화와 함께 지방 소멸이라는 전혀 다른 키워드가 양극화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역대 최고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인구들은 점점 빨리 감소합니다. 말했듯이 군 단위 지역들의 인구 감소가 훨씬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양극단의 인구 구조, 도시 공간 구조의 개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비단 인구나 사람의 집중, 공간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이것이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제와 산업에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 경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전제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경남 내에 있는 여러분 같은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 내에서 지역의 전문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졸업을 다 하고 결국엔 다 서울 떠나는 거죠.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역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떠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죠? 그 다음에 혁신의 기회, 만남의 기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점점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또 경제와 산업 구조의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빈부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성장의 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권의 생산력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 결국엔 지자체, 지방, 도시의 생산력은 훨씬 빨리 감퇴하게 됩니다. 국가 전반으로 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4%, 5%, 6%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기는 사실은 힘들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것에 불을 지피는 것이 와이성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기술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 편중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죠. 굳이 이제 모여서 안 해도 돼. 라는 게 1년 넘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이전인데 일본 뭐 연구 때문에 일본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카미야마라는 마을을 한번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관심이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쿄의 젊은이들이 그쪽에서 많이 몰려가서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요. 마을 입구로 들어갈 때부터 뭐 빵빵하게 통신이 터집니다. 와이파이, 5G가 빵빵하게 터집니다. 그리고 뭐 계곡에 발 담그고 PC만 있으면 어떤 작업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쉐어하는 오피스도 있고요. 쉐어해서 뭐 밥 먹는 식당들도 잘 돼 있습니다. 편하죠. 그래서 월요일날 도쿄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산골에서. 또 뭐 같은 젊은이들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자기 작업하고 편안하게 먹을 거 챙겨주니까 돈만 지불하면 거기서 뭐 창의적인 일, 자연과 함께 즐기다가 주말 다시 이제 도쿄로 올라와서 또 주말 보내고 내려갑니다. 그런 생활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그때 발견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기술이 공간의 양극화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째 구체적으로 도시 공간에 정책에 적용할까? 이런 부분이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연재난 문제죠. 더 이상 우리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포항 지진, 경주 지진이 있었던 것이 2018년도였죠?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있던 김해의 우리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 아이들이 2명인데 이제는 뭐 초등학생도 있지만 그때 들초 없고 12층에서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다 주차장에 모이고 막 기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차례 그랬지 않습니까? 포항 한번, 경주 한번. 그러고 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요즘 조금 덜한데요. 자다가 침대가 막 흔들리는 기분을 느끼고 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 병원 가니까. 어쨌거나 이제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경남 양산 단층이 있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음에 뭐 좋으나 싫으나 북한 리스크는 우리가 늘 안고 가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북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뭐 대박이겠죠. 이게 또 공개적으로 또 오픈이 되니까 다시 수정을 할게요. 대박이라는 표현 수정을 하고. 어쨌거나 기회들은 많을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북한의 기반 시설, 뭐 도시, 건축의 인프라가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이제 도시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또 반면에 계속해서 경색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비전공자들도 아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 미래의 사회를 왜 알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전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건축과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입니다. 공공투자 사업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늘 눈을 부릅뜨고 지자체가 혹은 중앙정부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뭔가 만들고 조성하는 일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사는 이 부산 경남 지역, 김해 지역을 잇는 경전철 해마다 지자체가 보전해야 될 그 비용이 수백억 원대입니다. 사람 거의 타지 않아요. 나도 뭐 가끔 공항 이용할 때 우리 집 앞에서 딱 타면 공항까지 내리면 편해서 뭐 이용을 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뭐
웬만하면 앉아서 갑니다. 예, 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측에 보이는 건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저 조그만 섬에 비행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예. 과연 저런 사업들로 인해서 짊어져야 될 사회적 비용의 최종 귀착지는 어딜까? 시민들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재앙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큰 코스트죠. 우리 4대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가 지금 또 부신다고 그랬다가 또 지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 몇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업과 연계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주지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뭐 경전설 같은 거 예비 타당성 조사하기 위한 수요 조사나 뭐 비용과 편익 추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30년을 예측했을 텐데 앞서 여러분들 살펴본 것처럼 이미 모빌리티의 혁신이 드론 타고 날아다니는데 누가 저거 앞으로 30년 뒤에 이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빨라지고 있다. 기술의 변화가.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건축가, 계획가, 그다음 뭐 기획을 하는 정책가들 모두 사실 이런 역량들을 갖춰야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비 트렌드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는 어떻게 드라마틱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공론화시키고 그것들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꽃을 피우는 공간이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 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건축과 도시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렇지 않고 비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 스마트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불과 3시간의 학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 전달을 하더라도 내가 이 변화를 다 이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의 흐름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급변하는 흐름, 변화의 흐름에 여러분들 올라타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들 이 동영상 2차 동영상 수업의 시청이 끝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책도 구입하고 또 도서관 책도 빌리고 필요하면 나한테 또 메일도 보내고 그러면서 학습의 끈을 계속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3차 시 챕터 3입니다. 이제 산업과 경제의 트렌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산업과 경제를 전공한 건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특히 이제 산업과 경제 분야의 연구들을 뭐 그래도 적지 않게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부분만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들 비해서는 뭐 조적주열이겠지만 어쨌든 도시 내에서 고민해야 될 계획 차원에서 정책 개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산업 그다음에 경제 이 변화의 흐름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대기업의 역할이 축소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제 물류 기업들, 플랫폼 기반으로 한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훨씬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규모의 경제의 재편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중심의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모바일과,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과 공유 경제입니다. 기존 경제학에 말하는 이 거래 비용론이 이제는 무력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개인, 뒤에서 살펴보게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특정 기업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보나 생산 차원, 마케팅, 디자인 모든 것을 가지고 생산하고 공급하는 단편적 방향의 산업 구조는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표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특히 이런 변화들은 이미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촉발시켰던 것이 정보통신의 혁명입니다. 특히 모바일 혁명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뀌어왔지만 이것을 훨씬 촉발시킨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의 변화 더 드라마틱합니다. 정규 수업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내주고 싶습니다만 리포트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신문 기사도 좋고 논문도 좋습니다. 보고서도 좋고요. 한번 몇 개 찾아봐서 쭉 한번 리딩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류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물류 쪽 관련해서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 허브 앤 스포크에서 스포크로 간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최근에 두드러지는 경향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심으로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포크 방식으로 이제 막 들어오죠. 특히 도심 허브도 많이 구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물류 배송이 훨씬 증가했고 소비자의 니즈가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줄여달라라는 겁니다. 쿠팡,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에 하루 배송만 주문합니다. 로켓 배송. 예, 못 기다리겠더라고. 배송하고 2, 3일씩 걸리는 건. 딱 주문하면 그 다음날 무조건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성이 안 찹니다. 그죠? 주문하면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로켓 프레시가 등장을 했고요. 그것도 좋은데 주문하면 1시간 이내 왔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줄이려고 하니 결국에는 주문하는 그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물류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아마존이 도심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죠. 물류센터가.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것이 이제 소규모 개인에 의한 물류의 흐름들입니다. 이건 뭐 거대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놨는데 프레이토스나 트랜스포테카, 제네타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해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재밌게 진화하고 있냐. 트웨덱스 같은 모델, 브링버디 같은 모델. 우리도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디 TV에서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예컨대 그런 겁니다. 트위터에 제가 우리 인제대학교에서 김해시 어방동에서 창원대학교로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존 같으면 뭐 편의점 가든지 택배사 불러서 아니면 우체국 가든 접수하고 그것이 중앙에 모여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고 영업소로 가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경험상 제일 웃겼던 게 지금도 그런데요. 뭔가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예전에 뭐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로켓 배송만 주문한다고 했지만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에서 뭔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보니까 부산에 뭐 강서구에 있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뭐 우리 학교에서 차 타고 가면 뭐 금방이죠. 한 1, 20분만 하면 도착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주문하는 저도 웃기지만 가서 사면 되는데 물류가 이렇게 거기서 쫙 모아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중앙에 그 물류 회사의 중앙 집중국 그러니까 허브가 되죠. 쭉 가는데 그 다음날 보면 어디 뭐 저 경기도 어디 가 있어요. 이 제품이 부산에서. 그리고 다시 김해로 뭐 양산으로 갔다가 뭐 김해로 왔다가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 그러니까 3, 4일 걸리죠. 근데 이제 트웨덱스 같은 모델은 저기 보내야 돼요. 창원대. 그러면 이제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이게 튜토리안들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제가 셔틀버스를 타고 뭐 창원의 중앙역에 내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물건을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창원 중앙역에 내리게 되면 창원 중앙역에서
뭐 창원대학교 학생, 저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거기에서 창원대까지 갑니다. 그 학생에게 만나서 물건을 인수하고 창원대학교 안에서 뭐 특정 건물에 어디 교수님께 드릴 물건은 또 어떤 학생이 받아서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송한 마일리지만큼 이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트웨덱스, 그러니까 브링버디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드라마틱해질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앞서 살펴봤지만 모빌리티 회사, 모빌리티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원래 뭐 포드나 뭐 BMW나 벤츠처럼 수십 년 동안, 때로는 100년 넘게 자동차만 연구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플랫폼,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회사가 우주 뭐 좀 하다가 갑자기 막 차를 내놨습니다.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는 더 사실은 재밌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여기 3D 프린팅으로 차를 찍어냅니다. 맞춤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뭐 우버나 그랩 같은 공유 서비스 하던 회사들이 요즘에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SK텔레콤도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 헤드라인이 삼성전자는 왜 전기차를 안 만들까 하는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말은. 예.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산업이 이렇게 해도 빨리 해체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카카오뱅크나 네이버페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리테일 다루시는 연구자들이 재미나게 보는 게, 은행이 굳이 이제 1층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엔 고객들이 은행에 직접 찾아가니까 1층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임대료가 1층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눈여겨보면 은행들이 2층, 3층으로 많이 올라가요. 필요 없습니다. 1층에는 그냥 저 ATM 기계만 있으면 돼요. 그건 뭐 요즘에 ATM 기계도 누가 잘 씁니까? 전부 다 뱅킹 하는데, 그죠? 빨리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른바 가치 사슬의 체계도 완전하게 와해시키고 새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행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기존의 뭐 총판, 이른바 총판 위주의 상품 판매, 저도 뭐 이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뭐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갔는데, 푸켓 갈 때 뭐 주로 다 총판 이용하잖아요. 신혼여행 상품들. 가서 현지에서 또 신혼 부부들 만나고 같이 이동하고 뭐 그러는 시대였는데, 요즘에 뭐 거의 그러지 않잖아요. 티켓 끊어가지고 온라인에서 호텔스닷컴에서 최저가 끊고, 현지 가서 뭐 지금 내가 써놓은 몇 개 사이트, 플랫폼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일정 설계 다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얼마나 더 바뀔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여행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데가 여행업이잖아요. 뭐 다른 분야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재편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흐름들 한번 쫓아가 보길 바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단순 중개업을 떠나서 여러분들 직방 같은 플랫폼, 이제 중개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이제는 뭔가 IT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고 남는 정보들이. 특히 이제 뭐 도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게 시세뿐만이 아니고 인구 이동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학군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해보면 어디로 사람들이 왜 몰리는지에 대한 소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거래가 아니고 정보가 오고 가는 것이고, 플랫폼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된다. 그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들은 가공이 돼서 또 다른 산업의 모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의 변화는 굉장히 밀접하게 모든 분야들이 연관이 돼 있고, 그 연관된 분야의 변화의 속도들은 훨씬 빨라지면서 그 파급 효과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설계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올라오다가 저희 학교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국가 R&D 과제 명을 쭉 보다가
AI 기반의 건축 설계, 그러니까 자동화 방식이죠.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건축 설계 안들을 제시하는 거에 대한 R&D 과제가 있어서 흥미롭게 봤고, 와서 찾아보니까 몇몇 스타트업들이 그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이끌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축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인이 현장에 가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스케치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는 볼륨이었다면, 이제는 몇 가지 니즈와 정보만 제시하면 수많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을 하고 최적의 설계안을 몇 가지 제시하는 쪽으로 진화가 돼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건축사는 뭘 하지? 이런 질문에도 봉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논의해 볼게요. 특히 이제 이 인플루언서의 등장 놀랍습니다, 그죠? 제 아들이 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들을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뭐 초등학교 뭐 코앞인데도 제가 출근할 때 픽업을 해줘요. 이제 자기 친구들 몇 명 태워서 같이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얘들아 너 크면 꿈이 뭐니? 라고 하는데 3명 중에 2명, 그 한 명은 제 아들 제 아들 제외하고 2명은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신있게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완전하게 줄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대 다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슈퍼 개인이죠. 뭐 탤런트 뱅크, 뭐 크몽 이런 인력 마켓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경력과 프로젝트 경험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 몸값이 어느 정도니 나 쓰세요라고 올립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알죠? 보람 튜브. 우리 애들 때문에 저도 뭐 가끔 봤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람이가. 벌써 광고 수익이 수십억이고 강남에 빌딩을 사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야 너희들이 클 때쯤 되면 유튜브 말고 또 다른 게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곧잘 해요. 엊그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을 쉽게 예측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 진화의 속도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뭐 틱톡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변화가 얼마나 더 빨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의 흐름들을 한번 쫓아가 보기를 바래요.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있고 어떻게 진화가 돼가고 있지? 라는 부분들을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고요.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0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잠깐 스톱, 포즈를 눌리고 좀 쉬세요. 50분이면 뭐 졸릴 때도 됐고, 그러니까 챕터가 이제 절반이 와서 절반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돌아오길 바래요. 나도 짧은 시간에 물 한 잔만 할게요. 여러분들 쉬었다 왔을 것 같고 저도 물 한잔 했으니까 챕터 4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예측, 그러니까 인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2019년도, 18, 19년도에 선배 교수님들과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 연구를 했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축소도시, 쇠퇴도시, 소멸도시 용어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는데, 물론 뭐 시사하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지방도시, 특히 이제 인구가 적은 군단위 도시들의 소멸이 빨라지고 있는데,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대안이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했던 것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먼저 이제 축소도시라는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shrinking city라고 하는데, 이제 독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독일의 용어인데요.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공간 구조가 재편되면서 특히 이제 동독 지역의 인구들이 서독으로 대거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탈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도시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한 단어가 이 슈링킹 시티입니다. 뭐 결국에는 동독 지역의 인구의 구조들이 고령화됐고, 그다음에 이전에 공급했던 기반 시설들이 과잉 공급된 겁니다. 과잉 공급하러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인구에 맞춰서 공급했는데 빠져나가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공동화 현상들이 이제 도드라지게 됐는데, 이것을 학계에서 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용어에 대한 이견은 분분했지만, 이것이 이전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그냥 구조적인 현상이다라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게 통념화된 거죠. 축소도시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축소도시를 정의하는 몇 가지 지표들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고 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감소로 봐야 될지, 공간적인 부분 다 함께 봐줘야 되는 건지, 혹은 뭐 둘 다 봐야 될지, 혹은 제3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도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축소와 쇠퇴도시의 차이점은 아까 말했듯이, 쇠퇴도시는 향후의 성장의 도시 성장 단계죠. 뭐 발전했다 인구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도시가 어떤 식으로든 혁신을 하면 다시 성장했다,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축소도시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쪼그라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축소도시의 경량이 공급과 수요의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수요의 불일치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공동화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인구 감소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군 지역 단위에서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몇 가지 지표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저것이 이제 2000년대부터 논의된 축소도시, 쇠퇴도시에 대한 연구에서 지표로 제시한 몇 가지 이제 지표들입니다. 분석 지표로. 우리나라에도 뭐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도시재생 선정 기준입니다. 세 가지: 인구, 사업체수, 그다음에 주거환경.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얼마나 되었냐, 사업체수는 얼마나 감소했냐,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 개 중에 2개 이상 부합되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과연 효과적인가 혹은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4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간 인구 감소로 도시 쇠퇴를 한번 바라보자 라는 첫 번째 주제, 장기간은 2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인구가 쭉 감소해 온 지역. 그 다음 단기간입니다. 10년 내에 인구 패턴이 마이너스냐 라는 부분. 그 다음 둘 다 함께 고려한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람이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쓰고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스다 지수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 가임 여성은 29에서 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입니다. 이 인구의 비율을 놓고 이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커지게 되면 이 지역은 곧 소멸할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마스다 지수인데요. 그 마스다 지수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4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예, 뭐 229개 지자체 중에 자치구까지 포함해서요. 장기간 인구 감소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113개, 대략 절반 정도의 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만 놓고 보면 95개. 그 다음에 이걸 합쳤을 때 98개. 또 반면 성장한 지역이 88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다 지수 인구 재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79개 지역입니다. 어쨌거나 평균을 놓고 보면 뭐 한 우리 전체 지자체의 작게는 한 40%, 뭐 35%, 40%, 50% 수준까지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쭉 매핑해 놓고 보면 세 번째 지도에 가깝게 될 텐데요. 세 번째 지도의 이미지를 한번 놓고 볼까요? 여러분들 볼 때 주황색으로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지역이 인구가 그래도 증가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옐로우 컬러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인데 저 오렌지색 컬러의 지역들은 도드라지죠. 대부분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 충청권, 그 다음에 전라 지역으로 가면 광주, 그 다음에 여수, 춘천, 광양, 우리 경상 지역으로 오면 대구, 경북, 그 다음에 포항, 울산,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창원, 김해, 양산 일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주, 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도시권 권역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가 대체적으로 다 감소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면적만 놓고 보면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동시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전에 축소, 쇠퇴 지역들은 아까 말했듯이 인구 5만 미만의 군단위 지역에서 도드라졌다라면 지금은 서울, 부산 같은 광역 대도시권의 특정 지자체, 자치구에서도 쇠퇴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좋지 않은 신호인 것 같아요. 예. 단기간 감소했을 때도 역시나 광역 대도시권에서 인구 감소한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합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권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4개 지표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이 대략 한 50개 지역들인데, 주로 이제 강원,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 그 다음에 뭐 경북 일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편중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정도의 인구 추세를 보더라도, 군단위 지역,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시 단위 지역의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쪼그라들고 그 인구 유출이 결국에는 수도권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인구 이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산업에 대한 문제, 그렇죠? 경제 활동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도 이것이고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축소 도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해결해 놓을 것이냐, 그리고 점점 더 경제나 산업의 기반들이 취약해져 가고 있는데 지방 도시들은 이것들은 어떻게 또 회생시켜야 할 것이냐. 축소도시의 정의를 살펴봤듯이 이미 많은 기반시설이 공급돼서 과잉 공급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알아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내놓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산업경제인데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챕터 3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리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산업의 변화, 우리 크게 메가 트렌드의 변화 8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저성장, 고착화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뉴노멀 시대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뭐 계속해서 2020년 간단하게 2020년 이미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 21년은 어떻게 될까? 22년은 어떻게 될까? 지난 추이들, 경제 쇼크들 3번 마이너스였는데 오일 쇼크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모으기 운동하던 그 IMF 때,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 이 3차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쉽게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중국처럼 6% 7%대의 경제 성장도 이제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경제는 어떻게 재편될까 하는 부분들 이제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뭐 그럼 변화의 흐름들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크게 없습니다.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통신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의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보통신 사업의 부가가치가 아주 빼어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혁신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애플,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순수익의 비율인데요. ROE만 놓고 보면 뭐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적인 제조업체죠. 신발 만든 나이키에 비해서 기업의 재무성을 보는 ROE만 놓고 보면 삼성과 현대가 사실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결국엔 혁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C라는 기관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최신 자료가 없어서 2015년 기준의 자료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삼성이 세계 시장에 판매한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인데 애플이 2위예요. 그런데 삼성이 애플보다 대략 한 1억대 가까이를 더 팔고도 매출과 순수익은 적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혁신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를 여기다가 총 집결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아이디어의 힘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노동과 자본에 투입하지 않고 지식에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업과 개인과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대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제조업 방식, 우리나라 제조업 방식은 중후장대형입니다. 큰 장치나 기반 시설 필요로 했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매몰 비용들이 크죠. 장치비. 이거는 감가상각비로 5년만 지나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지식과 아이디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실패하더라도 재앙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키아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키아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노키아 휴대폰이 굉장히 비싸고 인기가 좋았거든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가 핀란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는 게. 진하게 보이는 게 GDP 대비 노키아의 이제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얇은 그레이 계열의 선이 수출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GDP에 많이 차지할 때는 5%, 4%까지도 됐었고요. 수출만 놓고 보면 20%까지 담당을 했던 기업이 노키아입니다. 이 노키아가 망했죠.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망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망하려는 징후를 사장님조차도 몰랐어요. 불과 한 1년 전에 포브스지에 나와서 앞으로 1년 뒤면 노키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거다라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른바 노키아 쇼크입니다. 200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나라가 망할 줄 알았죠. 흡사 삼성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해라고 하는 논리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노키아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노키아의 R&D의 거점이 울루라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시티 연구,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울루라는 지역에 대한 그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뭐 혁신의 거점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할 레퍼런스가 울루 지역이고, 이 울루에 노키아가 폐허를 남기죠. 이 폐허 위에 건설된 것들이 수많은 스타트업들입니다. 노키아 출신의 스타트업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슈퍼셀이라는 회사죠. 물론 중국 기업 매각이 됐지만 그런 끊임없는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거죠. 이것이 아이디어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까 살펴봤던 내용을 연달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한 겁니다. 점점 더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리 바뀌고 있고 IoT로 인한 혁신, 변화의 흐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혹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만물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의 변화도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코닥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필름 사진, 예전에는 그게 참 추억이 돋았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24장짜리 필름 한 통인데 때로는 24장 플러스 3장 주는 필름도 있어서 그걸 사서 찍고,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있어요. 카메라 안 챙겨왔으면 여행지에 사서 그거 찍고, 사진관 요즘은 없죠? 네, 사진관에 갖다 주면 인화를 해서 줍니다. 뭐 장당 50원 100원 주면 인화해서 그걸 찾아와서, 뭐 수학여행 갈 때는 선생님 다 찍고 그걸 또 얼마씩 학생들한테 팔아요. 100원씩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2000년대를 기점으로 아날로그 포토가 거의 없어지죠. 저 크로스되는 시점이 특히 이제 아이폰의 등장과도 일치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특히 휴대폰으로 완전하게 수렴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기술의 변화가 저런 거대 공룡도 법정관리 신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빨라질까? 변화는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그로스인데요. 인텔 고든 무어가 2년마다 반도체 집적 회로의 속도가 2배 빨라진다라고 한 것을 이제 황창규 사장 삼성 계실 때 1년 만에 2배로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해 법칙이죠. 이게 얼마나 더 빨라질까? 이건 나중에 교환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만든 것이 결국에는 공유경제 문제, 공유경제 플랫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죠? 기술의 변화와 공유경제 플랫폼. 볼드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지금 한 6년째, 한 4년,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기능들입니다. 얼굴 보고 회의할 수 있죠. 요즘에 뭐 줌이나, 우리 학생들은, 저희는 이제 비대면 수업 팀즈로 하는데 팀즈도 다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더라고요. 화상회의 기능이 있죠. 이른바 GPS, 그 다음에 녹음, 시계, 카메라. 지금은 뭐 1억 500만 화소가 아니고 1억 화소죠. 뭐 의료에 대한 정보, 다른 기타 정보, 동영상 재생, 캠코더, 음악, 뭐 백과사전, 비디오 게임,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 있는 지금 열 몇 가지 기능들이 처음 나왔던 시점, 그때 당시의 가격, 그것을 현재 가치 했을 때 우리 한번 다 썸을 해보니까 무려 90만 불, 거의 10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지금 없는 기능들도 많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들 중에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렇죠?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차,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 인더스트리, 뭐 무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융합현실, 요즘 또 다른 개념의 또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GE가 이미 굉장히 빨리 상용화해서 쓰고 있죠. 산업 현장에. 그 다음에 공유경제. 제롬 리프킨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떠들었는데요. 공유경제 시대입니다. 뭐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공유경제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의 변화와 공유경제의 확산, 이것이 미래 변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변화들이 도시나 건축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물론 뭐 비전공자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마트 공동체 분과, 우리 스마트 도시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분과와 연결된 내용으로 좀 1차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 산업에도 무제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 공기, 비용,
절감에 대한 문제, 폐기물들을 줄이고 디자인 제약도 해소하고 안전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어포더블 하우징도 공급이 빨리 되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병실, 병동이 부족하다 했을 때 빠르게 지어서 보급도 가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로봇 3D 프린팅이죠. 예. 뭐 중국과 네덜란드 기업의 기술 상용화 속도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활용해서 지리정보, 국토정보를 훨씬 빠르고 쉽게 DB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측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때로는 지형 지물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지만, 이제 드론 띄워서 뭐 훨씬 빠르고 쉽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인데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죠. 건설 현장에도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철근, 특히 뭐 벽돌 조적, 위험하거든요. 높이 쌓게 하게 되면 위험하고, 그리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로봇이 와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쌓고 안전하게 쌓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장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스캐닝 통해 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사람이 일반적으로 좀 엑스레이 찍어서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추가해서 보는 것처럼 건물을 쫙 스캐닝해서 정보들을 다 끄집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설계도 건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고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4살? 23살 때 배낭여행을 처음 혼자 갔습니다. 호주로 갔는데 케언즈부터 시작해서 쭉 멜번까지 갔다가 한 40여 일 정도 여행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퀸즐랜드주에서 봤던 게 이렇게 길 가다가 이사를 하는데 지금 정말 제일 왼쪽에 보인 트레일러에 집 싣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갔을 때는 설비 시스템들 아마 다 분리한 상태였던 것 같고, 아주 큰 지게차가 오더니 집을 푹 뜨더라고요. 그러고 트레일러에 딱 싣고 그냥 가버려요. 너무 신기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른바 컨테이너뿐만이 아니고 완공된 집을 저렇게 옮겨가는, 가운데 보이는 게 목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 집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생산하는 주택입니다. 무인양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요. 무인양품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택을 팔아요. 몇 개 테마가 있어요. 태양의 집, 뭐 창의 집, 지금 저기 나무의 집인데요. 4개인가 테마가 있고요. 초이스하게 되면 가격이 나옵니다. 주문하면 집으로 갖다 줘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나가는, 자연으로 나가는, 캠핑 가는, 혹은 뭐 조그만 땅이라도 내 땅 사서 뭐 별장이라도 지어놓고 거기서 주말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목조주택,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목조주택의 판매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박람회에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상현실, 증가현실 이용해서 조적 활용하고, 그다음에 설비 배관, 뭐 기타 건축 정보에 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본 다큐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보러 안 다니고, 물건 보러 안 다니고 이렇게 그걸 딱 씌워서 보게 하더라고요. 이미 변화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 빈집을 활용하고 이제는 단순히 이제 부동산이라는 투자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가치관과 문화와
거기서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점점 더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고,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몇 년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남역 이번 출구 일대의 개인 그 주택이 매물로 나왔어요. 뭐 좋게 수십억은 했겠죠. 근데 그것을 산 회사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그걸 사고 저걸 리노베이션을 해서 젊은 층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방에서 기숙사처럼 생활하고 저렇게 정원에 나와서 각자 커뮤니케이션하고 놀고, 뭐 1층에서는 호텔처럼 뭐 음료라든지 식사 제공하고 하는 겁니다. 저게 뭐 그때 당시에 1인당 한 달 이용료가 뭐 70만 원, 80만 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는 뭐 아주 작은 디파짓 내고 뭐 대기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그 히트를 친 상품이었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트렌드가. 공유 오피스, 특히 이제 뭐 세태한 지역, 도심 지역에서 빈집 활용해서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이나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해서, 그리고 오래된 집 활용해서 리노베이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 식의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급격한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공유경제, 그러니까 플랫폼과 공유경제, 기술, 플랫폼, 공유경제, 뭐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들이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은 끝났고요. 짧은 시간 한번 변화의 흐름, 뭐 무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한 학기, 두 학기 내용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쑥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자면 기술, 플랫폼, 공유경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모두 담아낸 것이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개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역시나 이제 짧게 챕터를 한 대여섯 가지 챕터만 가지고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쭉 훑어보려고 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역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첫 시간은 미래 사회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뭐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두 번째 챕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개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